일본을 차례로 찾았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베이징 서우도 공항에 도착한 비건 대표를 향해 기자들이 북한과 접촉하느냐, 평양을 방문하느냐라고 질문을 쏟아부었는데 모두 노코멘트로 답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오는 23일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고 미국하고 함께 우리 정부도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비해 바삐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올까요? 희망을 가져보면서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끝나질 않으니까 매일 다뤄요 저희가 선거법 처리. 네, 이인영 원내대표가 민생 그리고 공수처법을 먼저 마무리 짓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제안을 했어요. 네,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의당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뭐냐면 민심을 봐라. 민심을 볼 때 4+1 협의체에서 계속 이렇게 핑퐁 게임하는 거 어떻게 보겠냐. 네. 좀 뭔가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보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들, 그러니까 민생을 먼저 챙길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하고 검찰 개혁, 뭐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여의도 촛불문화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크게 들려오고 있고 여론조사 같은 것도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먼저 들고 나왔는데 문제는 다른 야당의 반응이죠. 근데 다른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선거제도 개편안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후퇴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뭐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뭘 믿고 공수처법을 그렇죠. 먼저 처리를 하겠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압박한다. 민심과 이 검찰 개혁을 들어서 그 민생과 검찰 개혁을 들어서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 것 같고요. 네네. 오늘 뭐 손학규 대표도 언론과의 통화에서 웃기지 말라고 그래라. 아이고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선처리고 뭐고 국회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지금 와서 헛소리 하지 말고 선거법을 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민주당이 당의 이익을 앞세우면 국민은 민주당의 선거개혁과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고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한국 정치의 문제는 말을 뒤집는 거다. 그러니까 석패율을 주장했던 민주당이 지금 와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뭐 이걸 지적한 거죠. 일단 모두 거부를 한 상황인데 최근 상황 때문에 좀 격앙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좀 오래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을 태울 때부터 그때 석패율제는 이미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석패율은 이미 들어가 있었고 법안 처리 순서도 당시에 여야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요 순서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거를 뒤집어서 검찰 개혁 법안부터 하자고 하면 그 지금까지 협상에 민주당이 임하는 태도도 그 야삼당이 보기엔 못 믿어온데 과연 우리가 뭘 믿고 이걸 먼저 해줬다가 이거 부결되면 뭐 누가 책임질 거냐. 뭐 그런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걸 보고서는 글쎄 뭐 속으로 웃고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았어 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떤가요? 한국당 입장은? 뭐 한국당은 그냥 아주 일관되게 이 4+1 이 협의체에 대해서 뭐 불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오늘 황교안 대표는 불법 영업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석 나눠 먹기를 위해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선거 중립 내각이 뭐예요? 한국당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이게 듣고 받아치고 기사까지 썼지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기사를 쓴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그대로 옮겨드리면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 정당 선거 무대가 이미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될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채워질 전망이고 선거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미 민주당 의원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시적이어도 좋다. 선거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당으로 돌려보내라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뭐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뭐 개각을 하면 하는 거지 한시적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오늘 기회가 되면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누구한테요? 황교안 대표한테. 그러니까 뭐 공식행사 끝나고 기자들 만나면 백브리핑 같은 걸 하잖아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 물어보셨구나. 그럼 뭐 알게 되면 문자라도 좀 보내주세요. 저한테도.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한국당 그 얘기가 있었어요. 비례 한국당 만든다. 이게 만약에 석패율제가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지금 개편안으로 통과가 되고 그러고서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비례 쪽에서는 모두 얻을 것 같으니까 거대 정당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측에서는 비례 한국당이라는 걸 따로 만들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인가 봐요? 예, 공식적으로 뭐 거론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한국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네네. 4월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에 단계별 대응 전략을 논의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략적으로. 근데 이게 오늘 뭐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좀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우리가 그 한국당이 비례대표 못 얻으니까 비례한국당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의원총회에서였나요? 뭐 얘기가 네, 나온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만약에 하게 네. 되면 과연 유권자들이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비례한국당에 표를 줄 것인가 거기에 조금 의문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꼼수 아닌가. 음. 의석을 더 얻기 위해서 위성정당 만들어서 꼼수 부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도 있고 해서 뭐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대체적으로 선전을 하겠죠. 우리 네.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지역구는 우리를 하고. 방금 이제 네. 그게 옳으냐는 거는 좀 도의적인 측면이고 그렇죠. 사실 법적으로 봐도 지금 공직선거법 88조를 보면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갖거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아하. 이걸 어기면 부정선거운동이 돼서 3년 이하 징역 600만 원 이하 징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주변의 시선이나 뭐 이게 옳은 거냐 이런 거를 무릅쓰고 그런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한들 거기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배출이 되면 그 의원들이 과연 한국당이 시키는 대로 다시 구분구분하게 할 거냐 다시 한국당이랑 다시 통합을 합쳐줄 거냐 뭐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사실 이게 원래 한국당에서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 좀 농담처럼 하던 얘기였어요. 농담인 줄 알았다니까요. 예, 뭐 그러니까. 대구에 저번에 총선 공천 네. 못 받은 뭐 누구 대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되잖아. 우리 손해 볼 거 없잖아. 이런 식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박완순 사무총장이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심지어 의원총회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네. 직접 아, 그래요? 이걸 뭐 민주당과 좌파 심정 손박이 선거법을 밀어붙이면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약간 좀 무리수 같은데 이거는 그 뭐 저는 여러 가지 그래서 면에서. 이게 네. 들으니까 황교안 대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게 뭐 태극기 세력들을 함께 규합을 해가지고 뭐 국회 안에서 규탄대회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분들을 좀 규합을 해가지고 이런 정당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좀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3% 이상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글쎄요. 이게 뭐 정서상 받아들여질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유권자들이 움직여주지는 않거든요. 항상 이게 실전에서는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도 좀 의문은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니까 좀 흥미롭기는 하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선거공학을 뭐 공부한 필리버스터나 사람은. 이런 걸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마지막 네. 방안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인사 약간 논란도 좀 있긴 하지만 어떤 차관급 인사가 좀 있었습니다. 문체부 2차관에 아세요 혹시 최윤희 선수? 두 분 아세요? 모르죠? 인사 난 거 보고 알았습니다. 그 역사책에서 좀 역사책에서 보시는 분들, 어렸을 때 근현대사에서 그죠? 저는 알아요. 네, 저는 아시아의 인어라고 불렀나요? 기억이 나죠. 그랬던 네. 것 같은데. 예. 그때 뭐 대단했으니까 아시안 게임에 수영이라는 종목이 일단은 뭐 조금 힘든 종목이고 한국 선수들 지금이야 좀 많이 달라졌지만. 네. 그렇지만 아시안 게임에서 어쨌든 금메달을 이렇게 많이 따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고 또 굉장히 예뻤어요. 지금도 뭐 아직도 고우신데 네. 근데 누구죠? 그 락커시잖아요. 그 네. 백두산 하셨던 분.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네. 유현상 씨. 네네 결혼하셔갖고. 맞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유현상 알면 안 씨. 되는데. 왜 알고 계시지 진짜? 네. 낙음악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뭐 아들도 둘 낳고 잘 사시고 그냥 살림하시는 줄 알았는데 가정에 계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또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막 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은 깜짝 인사 같았고 그리고 사실은 이분은 지난번에 고용부 장관이 낙마를 했던 분인데 조대 원장 같은 경우 음주운전 논란도 있었고 네. 고려대학교 뭐 대학원장 시절에 네, 고려대학교 학생들한테 고성을 네. 지르고 이랬었던 문제가 좀 있었는데 뭐.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은희 선수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뭐를 하셨는지 이전까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조대엽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전 지난번에 안 됐는데 지금 정책기획위원장 이게 차관급인데 여기 발탁이 된 것에 대해서 논란을 삼는 그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정책기획위원장은 지금 차관급인지 장관급인지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는 장관급 자리였는데 네네. 이번 정부에서는 금명시가 없고 오늘 발표도 이제 차관급 세 자리가 아니라 네. 차관 3명과 정책기획위원장 이렇게 났는데요. 근데 아무튼 뭐 그분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그 과거 이제 음주운전 전력이랑 방금 네네. 말씀하셨던 뭐 사회이사 등등 이제 그런 논란으로 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2017년 7월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뭐 저의 임명 여부가 전국 타계 걸림돌이 된다면 뭐 기꺼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 이 선택이 부디 문재인 정부 성공의 보탬이 되길 바란다. 뭐 이런 말을 남기고 사퇴했는데요. 이게 당시 이 문재인 정부 장관 후보자 중에 낙마한 두 번째 케이스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분을 다시 이제 정책기획위원장으로 발탁을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건 좋은 일인데 이제 과거에 이제 장관의 이제 자질이 어떤 논란이 있었던 분인데 다시 쓰는 게 뭐 적절치 않다는 얘기들이 조금 그렇죠. 있다. 네네네. 최윤희 선수는 뭐를 하셨었나요? 지금까지 뭐 어디 대표로 있었다라는 얘기는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저는 수영 선수였다는 얘기만 그거밖에 모르세요? 네, 듣고 있었는데 좀 깜짝 인사였고 네네. 그리고 이 조 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청와대 얘기는 이래요. 그러니까 장관 같은 자리는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게 되고 국민적 눈높이를 많이 본다. 하지만 이 정책기획위원장 자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게 국가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역량 위주로 보기 때문에 좀 다른 면이 있지 않냐. 뭐 이렇게 해명은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정책기획 뭐 위원회나 정책기획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뭐 전문성을 조금 더 보겠다. 네. 여러 가지 국민의 어떤 공감대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전문성이 더 뭐 중요하다. 비상설이기도 하고요. 일종의 뭐 약간 네. 띵크탱크 뭐 이렇게 뭐 보니까 자문기구 같은 네, 성격인데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신임 문체부 2차관이 된 최윤희 차관, 네, 한국체육산업개발 아.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렇게 공적인 얘기가 활동도 나오네요. 하셨네요. 네, 공적인 활동이 조금 있기는 했는데 좀 놀라기는 했어요.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들은 이름이라 갖고.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예비 후보들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등록일이 이미 지났고, 그러니까 차차 등록을 하고 또 출마 선언을 했는데 김의겸 전 대변인 이제 네.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군산에서. 그렇습니다. 네, 출마 선언하자마자 지금 동생이 또 흑석동 재개발 부동산을 하루 전에 매입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거는 네. 또 보도가 나왔어요. 예, 재수 씨가 알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네. 해명을 했죠. 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둘째 부인의 그 둘째 동생의 부인이 네네. 몇 년 전 흑석동에서 뭐 네. 부동산 실장으로 일을 했는데 이 그 일대 흑석동 일대 부동산 매물 잘 알았고 그래서 그 재수 씨가 동서들끼리 만나면서 흑석동에 집을 살 것을 권유했다. 그래서 뭐 자기도 사고 그리고 이 동생도 사고 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동생은 뭐 공직과 무관한 민간인이고 네. 앞으로 계속 뭐 7, 8년 정도는 권리와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야 뭐 공직자이니까 비판 감수하겠지만 동생은 다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김의겸 전 대변인 출마에 대한 뭐 민주당의 반응 뭐 이런 건데요. 사실 껄끄러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이런 게 좀 걸려 있고 뭐 물론 2주 전에 팔았지만 네. 이준석 위원장 얘기 들으셨어요? 매도 타이밍도 정말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 다음에 바로 또 이 12월 16일 그 대책이 대책이 또 나온 게 나왔죠.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아하. 하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의겸 뭐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뭐 정면 돌파할 것 같아요. 당에서 복당 시켜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경선을 거쳐서 당당히 후보가 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이런 부동산 문제가 지역에서는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네.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군산 경제가 어려우니까 군산 경제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러면은 정부의 핵심 인사가 오는 게 낫지 않냐. 그렇다면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전 대변인 어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물급 정치인 뭐 예를 들면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시장 이런 분들한테 험지로 가라라고 요구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제 그저께였는데요. 네. 한국당 총선기획단에서 전략 지역에 출마해달라. 네, 이렇게 험지네. 전략적이면. 그 전략 대구도 전략 지역이라고 그래서 얘기하고 안 되나요? 전략 지역의 그 정의가 뭐냐 네. 이제 물어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선거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뭐 그런 지역을 얘기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뭐 사실 그 뭐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이제 이를테면 그 대표를 지냈거나 대표급인 유력 인사라고 했는데 그럼 황교안 대표도 들어가나요?라고 했더니 뭐 그거는 또 확실하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그건 뭐 대표 자기가 결심할 문제라고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뭐 다른 거론된 방금 이제 이름을 말씀하신 네네. 그쪽에서 당연히 반발이 나옵니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그냥
이제 늘 그렇듯이 또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네. 입당한 이래 24년간 글래디에이터, 그러니까 검투사 노릇만 해왔다. 글래디에이터. 네. 그러면서 당이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서 대여 전사를 해왔고 지난 탄핵 대선 때는 괴멸 직전에 당을 살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양지만 쫓던 사람들이 숨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 예. 전 대표는 막대해도 되고 현 대표에겐 예의가 아니라는 이중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총선 기획단 발표가 17일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나온 건 아니고 그 하루 전날이긴 했는데 이 자기가 2011년 재보선이나 작년 경남지사 선거에 나간 걸 언급하면서 당이 어렵다면서 출마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작년 경남도지사 선거는 당을 위한 마지막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자기가 어떤 희생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더 이상은 희생을 안 하겠다라는 의지를 일으키는데 뭐 김병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전에 본인이 험지 출마를 하겠다고 했어요. 네. 다만 이제 본인과 상의가 없이 이제 어제 그저께 발표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선 별로 이제 좀 언짢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총선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교통 정보 듣고 돌아와서 또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좀 시끄러웠는데요. 청와대 하명 수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송철호 울산시장하고 경쟁을 했대.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경쟁을 했었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당시 경선을 포기한 조건으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받았다라는 얘기를 했던 보도가 나오자마자 그게 아니라고 또 그런 적이 없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근데 이 오사카 총영사직이 제가 듣기로는 주로 이제 선거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약간 보은 자리처럼 그런 곳으로 좀 있다란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드루킹 사건 때도 요구했던 자리라고. 네, 그러니까 좀 괜찮잖아요. 오사카라는 곳이 또 지역도 괜찮고 가깝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가고 싶어하는 곳이다라는 얘기가 있긴 했는데 글쎄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네. 네, 이게 기자하고 했던 뭐 녹취 같은 것도 나오긴 했더라고요. 기자하고 대화 같은 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녹취도 있으니까요. 네네.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뉘앙스 차이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정말 그 정식적으로 연락이 온 건지 그러니까 공식적인 제의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공식적인 제의였는지 아니면은 그냥 뭐 친한 사람들끼리 얘기하다가 나온 건지 거기서 이제 주장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 이후에 바로 그런 적이 없다고 입장을 냈잖아요. 네네. 오늘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울산지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다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또 다 물어봤죠. 그래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얘기를 막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출마 조건으로 어떤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스스로 오사카 총영사로 가고 싶다는 제안을 먼저 한 적은 있지만 청와대 특정 관계자에게 전화를 받은 건 아니고 평소 친하게 지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술자리에서 편하게 얘기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병도 수석이 고배 영사 자리를 제안했다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은 있지만 친구로서 오간 대화일 뿐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오사카 총영사가 아니라 고배. 네, 그러니까 오사카는 자기가 먼저 얘기한 거고 고배는 한병도 수석이 얘기를 했었다라는 건데 자료도 여러 개가 언급이 됐어요. 뭐 오늘 공기업 한 세 군 조간신문에서는 세 군데 정도 다르게 났는데 경향신문은 뭐 공사 사장 자리를 제의했다 이런 취지로 썼고 한겨레가 고배 총영사,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오사카 총영사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그래서 이게 임동우 전 최고위원은 뭐 친구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들이라는 게 청와대에 계신 친구들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윗선에서부터 이게 쭉 내려온 건지 아니면 정말 친구들끼리 뭐 그냥 한 마디씩 지역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한 건지 그걸 좀 밝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오늘 이 임 전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진위 여부 조사를 통해서 가린다고 하니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밝혀진다면 실제로 그런 제의가 있었다면 이거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들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거 개입 수준이라기보다 뭐랄까요, 이런 자리를 두고서는 뭐 매수를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지금 그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수첩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성격이 꼼꼼하고 그렇게 다 적어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사실 뭐 기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자료를? 검찰이
뿌린 건가요? 뿌렸을 리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다들 보고 있는데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아니 그냥 아니면 누가 그냥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혹시 아는 소식 없으신가? 그러니까 일단 저는 법조 출입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뭐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이걸 확보를 한 거죠. 네네. 압수수색이 지난 6일이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 수첩 내용이 처음 보도되기 시작한 게 한 11일 정도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압송을 분석하고 그러면 한 5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일부 내용이 알려졌다. 네네. 뭐 이렇게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고 그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고 지금 수사팀에서 이걸 그 복사 떠서 사본으로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거 외에 사실 이게 언론에 알려질 다른 경로가 있는지가 좀 저도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김기현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 내용을 봤더니 이런 게 써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 김기현 전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이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검찰에서 이제 일부 뭐 이걸 나가서 얘기하세요라고 보여준 건 당연히 아니겠고, 네네. 뭐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맞냐 이렇게 대질 신문을 하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이 뭐 언론에 흘러나갔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이 아니라는 전제에서라면요. 네네. 근데 뭐 그렇게 보기에는 또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게 많이 나와서 네. 뭐 저는 좀 뭐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오늘 한 석간신문도 검찰의 피의사실리가 또다시 논란이다. 뭐 이제 이런 주제로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하여튼 진행 중인 수사를 갖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유력 인사들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또 그만큼 또 관심도 많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국내 뉴스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트럼프 탄핵 관련 단어들이 실시간 검색어 네. 막 올라가고 또 외신에서도 그럼 가장 뭐 핫한 뉴스였죠. 핫한 뉴스였고 해서 오늘 사실은 전주현 캐스터가 오늘은 약간 MC가 돼서 질문을 하시고 제가 네.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네. 사실은 조금 전문가를 모시고 네네. 이제 따로 코너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 바빠갖고 섭외가 안 됐어요. 그래서 청취자분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지만 나름 미국 정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시잖아요. 제가 답변을 하는 오랜만에 시간으로 네.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얼른 들어가 보도록 하죠. 결국 뭐 예상대로 네.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하원에서 가결이 됐죠. 네네. 뭐 이탈표가 일부 있긴 일부 했지만 있었죠. 뭐 예상대로 그대로 당파적인 표차가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탄핵안에 이제 두 가지 혐의가 올라가 네네. 있는데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가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돼 갖고 네. 권한 남용. 이제 그 부분은 230대 198로 네. 198이었나요? 198로 198로 가결이 되었고 권력 남용이 230대 197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 증인이라든지 증거 자료물 이런 걸 제출을 안 하고 방해를 했다. 네. 그 혐의 하나로 해서 이제 그게 229대 198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435명이 정원인데 그중 4명이 지금 비어 있어요, 의석이. 그래서 네. 431명을 정원으로 해갖고 그의 과반수인 216석을 확보를 하면 통과가 되는 거였는데 네네. 그보다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2명이 이제 이탈을 했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안에서 이제 3명인데 그 2명은 원래 이탈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공화당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네,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의원들이기도 공화당으로 하죠. 이미 네. 가겠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나 공화당 받아줘.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뭐 예상했던 대로 네, 사실은 그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또 토론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생각보다. 네. 그게 이제 6시간 동안 했는데 네. 그 토론 같은 거 그러니까 무슨 의결 같은 걸 하기 전에 네. 그 룰스 커미티라고 해서 일종의 약간 운영위원회 뭐 네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정해요. 그래갖고 처음에 룰스 커미티 그 운영위원회에서 6시간 동안 토론을 하자. 네. 그래서 민주당 3시간 그리고 공화당 3시간 가져가기. 네네. 그래서 토론을 할 때 이렇게 누구 얘기하세요, 누구 얘기하세요 이걸 정할 때
민주당에서 나온 대표가 우리는 어느 주에 어느 위원이 몇 분 동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서 딱 나와서 그동안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밤에 이제 공화당이 바로 또 우리는 네. 어디서 오는 누가 뭐 몇 분 동안 얘기하겠습니다 하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6시간 동안 네. 그 다음에 표결에 들어갔는데 이게 우리 시간으로 10시가 오전 10시가 넘어서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네, 굉장히 굉장히 진행이 길게 됐죠. 됐죠. 네. 근데 미국은 우리랑 좀 절차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면 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미국은 네. 그냥 그렇죠. 이제 탄핵이 하원에서는 가결이 됐는데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래도 대통령직은 계속 수행을 한다면서요? 네, 대통령직은 계속 수행을 하게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이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그리고 대체로 탄핵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 제도를 가지고 있고 탄핵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뭐 대체로 그런 헌법재판소라든지 뭐 법원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뭐 다른 기구 네. 이런 데서 판단을 하고 그게 뭐 한 70%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이렇게 의회에서 네. 뭐 상원에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미국은 일단 하원에서는 그 탄핵 소추안 그거를 가결을 해서 이제 표결해서 우리는 이거를 통과시켰다. 그러면은 상원에서 이거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법재판소 같은 역할을 그렇죠. 상원에서 하는 셈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관하는 게 미국 연방 대법원의 대법원장. 네. 지금 이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그걸 관장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하원에서는 탄핵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명을 이제 하원 의원 중에 뽑아갖고 네.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라고 사서 거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 측에서도 한 3명 정도 뽑아갖고 이 사람들을 이제 디펜드를 하는 거죠. 대통령은 이런 이유로 기소가 됐는데 네. 이해할 수 없다. 네. 이건 다 무고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상원 의원들이 다 거기서 그걸 듣고 약간의 배심원 같은 역할을 하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하죠. 그게 이제 표결이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대법원장이 거기서 관장을 하면서 이러이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사실 뭐 네. 대법원장이 거기서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관장을 한다라는 그렇죠. 의미로 보고 있는 거죠. 좀 공정성을 좀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상원 의원들이 거기 표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선서를 해요. 네. 그러니까 공평하게 네. 판단하겠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 네. 근데 사실 의회에서 이게 판단이 내려진다는 거는 당파적인 의미가 들어간다는 걸 빼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네. 너무 극단적으로 갈려 있는데 이게 큰 네. 의미가 있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원에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곤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전체 뭐 435석, 그렇지만 431석이라고 얘기를 네네, 해야겠지만 그렇죠. 그 중에 233석이 민주당. 네. 그러니까 뭐 정파대로 움직인다면은 사실 뭐 당연히 통과가 될 거라고 본 거고 네. 상원 같은 경우에는 1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공화당이 53명, 네. 그리고 민주당이 45명, 네. 그리고 무소속이 2명. 근데 이 무소속 2명이 이제 민주당 성향을 가진 네. 예를 들면 버니 샌더스 네, 뭐 이런 네. 사람들. 그러니까 47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상원에서 이게 뭐 통과가 되려면은 67명, 3분의 2 네. 이상이니까 66.6666명 이상이니까 네네. 67명이 필요한데 그럼 공화당에서 20명 이상이 그렇죠. 반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원에서는 통과가 안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게 처음에 시작됐을 때부터 벌써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펠로시 의장이 이걸 시작할 때부터 안 된다라고 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왔는데 그런데도 민주당이 왜 이걸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크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역사에서 약간은 뭐 죄 짓는 게 아니냐. 그래도 이건 짚고 넘어가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을 거고 사실은 펠로시는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하고 싶지 않아 했는데 워낙에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탄핵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민주당에서 많았는데 높았죠. 굉장히 강경한 민주당이 네네.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계파가 있고 그중에 뭐 스펙트럼도 넓고 근데 이 강경한 민주당 의원들이 펠로시 의장하고는 사이가 좀 안 좋아요. 네. 노세했다, 뭐 정치꾼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탄핵을 해야 되는데 이지연까지 와서 탄핵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민주당 내 약간 내분 같은 게 보여지니까 네. 펠로시 의장도 뭐 이 정도면은 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제 탄핵을 진행을 한 거죠. 근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펠로시도 이게 뭐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민주당에 결국 이득이 되는 거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 높아지고 있어요. 네, 여론도 또 뒤바뀌고 있고. 네. 탄핵 그 전까지는 뭐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뭐 네. 조금 더 높고 막 50%로 네네.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내려가는 그런 오히려 상황을 보이고 있고. 공개 절차를 밟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더 올라가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굉장히 손해가 나지 않았을까, 역풍을 맞는 건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과정에서 보니까는 이렇게 뭔가 큰 한 방이 팍 나오지가 않고 네, 우크라이나 스캔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렵잖아요. 일단 이야기가 복잡하고. 복잡합니다. 네.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그러니까 지겹죠. 사람들이 보고 있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외교 정책이기 때문에 네. 일반 국내 정책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오바마 케어랑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상당히 반발이 컸을 그렇죠. 텐데 이게 외교 정책은 좀 멀거든요. 네. 이렇게 와닿지가 않고. 네네.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좀 지친 감도 있고, 야, 내가 뭐 트럼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뭐 탄핵까지 해야겠냐?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좀 낮아요, 기대 수준이. 그렇다면서요. 예. 도덕적인 그 기준이 그러니까. 낮기 때문에 성수 네. 캔달이 난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트럼프니까. 솔직히. 트럼프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보면은 민주당한테 지금 썩 좋게 작용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사실은 빨리 끝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펠로시 의장이 빨리 송부하진 않겠다라는 얘기를 내놨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전략일까요? 전략도 있고 그 전에 어떻게 룰을 만들 것인가. 네. 그리고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면은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원에서는 부르지 않았던 증인들을 또 새로 부를 수도 있고, 네, 네. 물론 이제 그걸 동의를 해줘야 되고 공화당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자기네들 시간을 끌어보겠다. 네. 왜냐하면 공화당에서 지금 빨리 끝내고 싶어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딜을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게 이제 안 될 거라고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년 대선에서 과연. 만약에 바이든이 후보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그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나를 걸어갖고 탄핵을 시키겠다 그러더니 네. 바이든은 얼마나 숨길 게 많고 흠집이 많고 네. 아들하고 그런 부정부패가 연루가 되어 있으면은 나를 묶고 가려고 했겠느냐. 네네. 그래서 그거 갖고 굉장히 공격을 그러니까 역공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아무튼 이제 대선이 펼쳐지니까 네.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이제 미국민으로서는 가장 큰 관심이겠지만 우리는 북미 대화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사실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정신이 없어갖고 네. 사실 그쪽에 신경을 못 쓸 거예요. 네, 본인이 나서갖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네. 신경을 쓸 정신은 없고 지금 이제 탄핵 진행되는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으로 갔습니다. 네네. 미시간 하면은 유세. 사실은 네.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아주 톡톡히 박빙의 승부를 예. 펼쳤던 그렇죠. 곳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당선을 시켰다라고 네네. 할 수 있는 세 주,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새 결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온통 정신이 거기로 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상원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성탄절 선물을 북한이 크게 안기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 뭐 복잡해질까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네네.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나오는 트위터라든지 뭐 보면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거든요. 네네. 이게 물론 탄핵이 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역사의 오점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세 번째 대통령 하원에서 탄핵을 당한. 그건 두고두고 이제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계속 수밖에 없으니까요. 나와요. 누군가 또 탄핵의 위기에 처하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지금 예민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네. 어떤 도발을 한다 그러면은 좀 강경한 입장을 네. 선회를 하면서 말도 굉장히 심해질 수도 있고 네.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폭격이 간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죠. 상당히 네. 말도 험해질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적인 압박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안 네. 했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 네.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탄핵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누누이 네. 예고를 해드렸는데 오늘 김지훈 박사님과 함께 네. 아주 자세하게 알아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전문가가 섭외가 안 되는 바람에 제가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전문가가 앉아 계신데요. 네. 아유, 오늘 일일 코너 MC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통이님 말씀대로 다음부터 패널로 설명할 때 얼굴에 점 찍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 7시 김지은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